경제 알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공 선생 모시고 네 번째 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급 번개로 우리가 그 참관 신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제 국조가 끝났죠. 국조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 국조 어제 마지막 날 보셨어요? 그게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였죠? 그저께요. 네.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 개별의 국조는 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뭐 한 달 뒤, 석 달 뒤는 기억도 잘 안 날 문제고, 우리 지금 이번에 터진 문제의 그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보셨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세 번의 모든 기회를 다 삼성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작을 제가 공 선생이랑 함께 그 삼성의 그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하는 그 이제 그 했던 일이 결국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걸 한 2주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그때 제가 공 선생을 모시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그 공 선생하고 이제 그 김상조 선생하고 두 분이 이제 저를 이제 가정교사 개인 지도를 해서 2주 만에 이것의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하나씩 숙지를 해나가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두 분의 참고인을 모시고 제가 질문하고 이분들이 대답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한화 얘기가 나와서 김승현 회장 뒤에 주진영 씨가 있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이재용 회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뒤에 그 이제 직원들 또 그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그 합병을 주도했던 홍한선 씨도 있었고, 뒤에 그 사장들도 있었죠. 네. 예, 그 김종중, 예, 김종중 이런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걸 그날 이제 그 얘기를 꺼내고 나서 사실은 그 이 공 선생이 했던 그 이완영하고 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왜곡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인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사람들 앞에 뭐 아주 뭐 사이다로 등극을 하셨지만, 그 이완영하고의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좀 흐려진 것이 안 보이게 된 게 제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국조를 준비하는 2달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리에서 첫째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둘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에서는 이제 남들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뭐 예스야 노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를 원해요. 국민들은 뭔가 사람들을 몰아가가지고 뭐 소리쳐주고 해서 속이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도 많이 소리 지르고 야단도 치고 했지만은 제 부담은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삼성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이제 삼성의 일, 이 일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 중심의 몸통이 삼성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삼성이 몸통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면서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도와주면서 최순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국 승마협회를 통해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유라가 대학에 입학하는 그때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승마협회를 다시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승마협회를 지원해달라. 회장사가 돼달라.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기 인사해서 삼성전자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돈을, 그게 주주들의 돈인데 그걸 마구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즉 삼성전자 돈을 마음대로 쓰죠. 미래전략기획실의 모든 직원은 다 삼성전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항상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돈을 씁니다. 삼성그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박상진이라는 사람을 옛날에 젊었을 때 삼성에 있었고 SDA 쪽에 나가 있었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벼랑간 삼성전자 사장으로 대외 협력부를 맡게 하면서 사장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015년 초에 승마협회 회장이 됩니다. 한화가 하던 것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착착 하나씩 진행이 된 겁니다. 최순실을 도우려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3월에서부터 5월 달까지가 승마협회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돈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선수를 뽑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정하게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유라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닌 거죠. 공정하게 풀어놨을 때는.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 지원을 벼랑간 독일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정유라가 가고 7월 달에 승마협회 전 전무가 가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가고 그 다음에 삼성의 그 박상진 사장이 가는 거예요. 박상진 사장이 거기 사장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 그 사장을 오래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독일을 잘 안다라고 해서 간 거죠. 우리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서 무슨 일인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일의 재단을 만드는 거죠. 계약도 전부 그쪽 법에 의해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거기서 해결하기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참 여기서도 해당이 됩니다. 7월 30일 날 고영태가 친구 노승일한테 전화를 해요. 증권회사 메리츠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노승일 씨가. 독일 가서 살지 않을래? 그래서 노승일 씨가 이 고영태 얘기를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열흘 만에 독일로 갑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에서 살려고 그랬대요. 거기서 살려고 그랬대요. 여기서 이 재단을 네가 관리를 해라.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거는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서 차를 사고 이 계약을 하고 하는 그 일을 노승일 씨가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노승일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삼성이 들어와서 마치 삼성이 을같이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계약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승일 씨에게 이 일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삼성보다 최순실이 갑이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몸통이 삼성이다. 그리고 삼성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미르재단 K스포츠를 만들었다는 거죠. 재벌들한테 규제 좀 풀어주고 편의를 좀 봐주면 돈을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 자신감이 그 독일 그 비덱스포츠로 생겨나서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가을에 미르재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봄에 K스포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국조에서 마지막에 저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든 없던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4번의 질의 기회에 3번을 저는 삼성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의 시작을 이제 우리 공 선생이 첫 번째 국조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2달에 걸친 그 제가 숙지한 내용들 점점 또 이제 그 더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껏 길어진다고 불평이라고 제가 보완해드리면 그렇지 보완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해외에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전혀 모르게 지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에 딱 띄게 한국에서 송금하는 방법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게. 근데 그 요번에 이제 드러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알은 게 그거죠. 뭐냐면은 잘 안 되니까 박근혜가 이제 닥달을 한 거예요. 이게 당장 안 하냐라고 이제 닥달을 하니까 이재용이 만나고 나서 엄마 뜨거라 해가지고서는 빨리 하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삼성은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양성이라고 하는 그 장막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유라가 이제 애 낳고 뭐 연습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고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구로 가야 되는데 비대구로 가는 건 삼성도 말하자면 이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꾸물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제 닥달을 하니까 급하게 하느라고 동티가 난 거예요. 동티가 난 거예요. 처음에 전혀 제가 아니 일을 왜 이렇게 내가 담당자라면 이 저 담당한 놈 불러다가 그냥 한 대 팰 정도로 무식하게 바보처럼 뻔히 드러나는 방법을 한 것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박근혜 씨가 조금 참지 못하고 성급증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거를 거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제 주변에 삼성에서 계열사 사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몇이 있어요. 저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 저는 이제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다 모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재벌 자기네 첫 선대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언론의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자꾸 대통령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노출이 돼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알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계속 안종범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가수죠. 자기가 불러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직접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한 이 라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안종범이 이제 불기 시작했잖아요. 대통령이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그렇게 노출이 된 건데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정치 알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어디 누구까지 구속이 될 것인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김기춘, 우병우는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가까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무유기 그리고 이 뇌물에 대한 부분들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끝난 것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정리 좀 해보셨어요? 마음의 정리를? 국민연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 국민연금을 청년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일부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1회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경직성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가장 그 노동시장에서 애초에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한테 가장 먼저 그 주름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사실 우리나라의 독과점 경제 체제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해결하기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저성장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가 저출산 저성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이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언론까지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대책 내놔야 된다고서는 말들을 하지만 자기는 못 내놓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 쉬운 답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2회, 3회는 그 마침 경향신문에서 인터뷰했던 것이 있어서 그게 거의 한 서너 시간을 얘기한 건데 이제 그 기자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부연 설명하는 것에다가 쓰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뭐였죠? 세 번째 경제민주화랑 재벌개혁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아주 초반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 썼던 것 같고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에 해당되는 것에 앞단에 해당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왜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그냥 취미가 경제 정책이었던 50대 후반의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선배랑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옆에서 엿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미리 무슨 뭐 각본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정책안을 갖다 망라를 한다든가 문제의 본질에 해당되는 걸 뭐 분석을 다 해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사람은 되게 이러이러한 걸 갖고 얘기를 하더구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연령이 남자가 지금 초혼 평균 연령이 34세고 여자가 지금 30세예요. 30세를 넘은 게 작년인가 재작년 처음 넘었어요. 이게 10년 동안에 4년이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남자가 30세, 여자가 26세였는데 10년 사이에 4년이 변했거든요. 뭐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직장 미래가 불안하고 주택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경력이 단절되고 남자들은 별로 안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다들 남자나 여자나 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합치니까 사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남자나 여자나 갑자기 인생에 폭탄을 맞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벼랑간 이렇게 결혼을 하는 나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경제학자로서 인구가 줄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사실 경제를 떠나서 그냥 뭐 그게 개미가 됐든 뭐 아니면 무슨 뭐 아프리카 초원의 무슨 영양대가 되었든 그 집단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 생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개체수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만한 그 모든 위기가 다 사실은 결국은 개체수의 숫자로 나오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준다라는 것은 단지 무슨 뭐 경제활동 인구 준다 이런 식으로 볼 일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가장 말하자면 무서운 그 지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표가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게다가 또 애를 낳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고 이제 애를 안 낳는 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보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그 봉급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고 살 만큼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애를 낳았을 때 우리 뭐 교육비나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살 집이 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제 부딪히니까 이것이 다 합해지니까 결혼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애를 두 사람이 만났으면 둘을 낳아야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건데 둘이 만나서 또 하나만 낳고 이러니까 이제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뭐 굉장히 암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답이 없을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공 선생 말씀대로 그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냥 부담 없이 하는 얘기로 들어야지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또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떤 한 가지 답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랜 동안 이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 분석하기에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체제가 그 일본 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행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는 일본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저렇게 될까, 또는 일본과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좋은 게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제가 보기엔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일본에서 갖고 온 경제 발전 방식,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국가의 자원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쓰는 쪽으로 매진하는 이 방법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걸 잘 의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체제나 한국 체제에 아주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경제 발전론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서 이제 무슨 어떻게 경제를 보냐면, 그 순환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 노동과 자본이 만나서 생산을 하고 생산의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그래서 다시 자본을 더 만들고, 그러면은 그 같은 노동에 대비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러면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그래서 전체적인 인당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그 자본 축적을 이제 근데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최대한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긁어 모으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법인세 소득이나 그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허술하고 없어요. 되도록이면 그게 다 저축으로만 가도록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GDP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밖에 안 돼요. 한 4% 되나? 근데 OECD 평균은 그게 9%예요. 그러면 3% 대비 9%면 3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근로소득세에서 면세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그 다음에는 최고세율도 낮은 것,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물리는 것, 그 다음에는 자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차익에 대한 세금 안 물리는 것, 주식을 팔았을 때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안 물리는 것, 이런 식으로 그 세금을 굉장히 안 내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조세, 저부담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는 GDP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몇 퍼센트, 22%, 20%밖에 안 되는 구조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쓰지를 않고 그 돈으로 다 투자를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GDP 대비 약 40%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고 그 돈을 소비하는 데 쓰거든요. 소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제 그 개인한테 맡겨놓고, 근데 이것이 잘 이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고성장을 하니까 개인의 소득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파이가 빨리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파이 안에서 내가 받는 것은 작지만 파이 자체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모델이 일본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80년대 말에 가서는 더 이상 일본은 자본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도 90년대 이후에는 자본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본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잉여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잉여 설비가 많고,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졌느냐? 사람이 부족한 시스템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지. 양과 질로 나누면, 양에서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계속해서
소비를 막고 투자에만 자꾸 밀어놓고 그걸 대기업에 의한 그 수출 주도로 가니까 사람들의 복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점점 애를 낳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 대비 노동의 숫자가 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GDP는 연간 GDP의 30%를 투자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게 느는 속도가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렇죠? 반반인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직장이 없어서 남자 고용하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 여자들도 경제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한 10몇 %가 낮은 나라거든요. 그거 역시 일본이랑 비슷해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이 안 느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질인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 발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막상 필요한 인력의 질이 많이 모자라요. 그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다 느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은 많은데 자본이 모자랄 때 만들었던 경제 성장 모델 그리고 그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회 체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자본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력의 질이 부족하고 양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운영하는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거 용으로 옛날 방식으로 다 이제 말하자면 다 체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누리는 또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이 지금 못 바꾸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했는데도 못 바꿔요. 100개 온 사람은 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한국 회사에 임원을 시키면 성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 회사 사람들은 그 좋은 시스템에서 운영하던 말단에서 운영하던 방법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그 시각은 없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 오면 이것은 지분 좀 뭐 허술해도 자기가 자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어떻게 맞출 거냐를 잘 모르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체제가 한국으로 왔다. 그 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갖다 도모하던 시스템이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짜부라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애를 못 낳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고 인구가 주는 이 사이클이 그대로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이 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본 축적에 의한 그 경제 성장을 하던 그 방법을 스위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대로 중국은 차라리 아예 대놓고 저 1인 1가구 1명으로 좀 다르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중국이 자기 GDP의 40% 심지어는 50%에 가깝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 똑같이 지금 그들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자본을 동원을 해가지고서는 때려박아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 그거 역시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적인 자본에 비해서 인력에 비해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성장한다. 이제 이것이지만 그거 역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같은 숙제를 안는 거죠.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2000년, 2001년에 있을 때 아시아 그 사람에 있는 지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발리에서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노는 거를 했는데 거기에 미국계 중국인이 싱가포르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막상 싱가포르에 와서
싱가포르 아시아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게 힘들지는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게 여기서 쓸모가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다 암기식 교육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무슨 일을 갖다 이렇게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싱가포르 사정을 잘 모르고 아시아 기업 사정을 잘 몰라도 그냥 미국에서 컸다라는 것만으로 뭐 어지간한 뭐 교육은 되고 수준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그 당시 30대 후반, 초반, 중반 뭐 이렇게 30대 중반 정도 됐던 친구인데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순위 경쟁에 빠져가지고 암기식 교육에 의해서 그 도약하는 거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2000년에 했었어요, 저한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꿀 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갖고 있는 큰 숙제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개인 생활이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는 그것이 그 어렵게 된 것이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을 살짝 벗어나서 이제 구미로 넘어가면 구미에서도 사실은 인구가 그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193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 노벨상 받은 뮤르달이라고 스웨덴 학자가 있는데 그 뮤르달이라는 사람이 아동 수당을 주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사람한테 인당 얼마씩을 갖다 그 보조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처음 내요. 이게 1930 몇 년 얘기예요. 이게 서구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요. 그래서 아동 수당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게 유럽에서는 30년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하우징,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해서, 그러니까는 유럽이 지금 출산율이 뭐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걔네들의 그 생태계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한 1.7, 8 정도를 밖에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일드,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그러고 또는 얼라원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동 수당이에요. 유럽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다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을 해요.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두당 얼마를 그냥 주는데 그것을 5세, 7세가 아니라 나라 따라서 16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20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24세까지 줘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두당 주는 액수가 더 커져요. 액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소득과 연계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소득이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 3천만 원부터 한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소득이 1달러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 30%씩 주는 그 아이한테 주는 거를 갖다 빼요. 조금씩 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중산층 중보다 약간 높은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액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을 안 하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아전한테 주어지고 아전이 중간에 빼먹는다는 방식이 아주 거기도 대표적인 또 있는 케이스예요. 거예요?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보육료 지원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나가냐면 1년에 10조가 나가요. 아 진짜요? 네, 10조가 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진짜? 그중 그 돈의 약 한 4분의 3이 저 어린이집으로 가요. 네,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직접 주는 돈은 아동 이제 수당 중에서 직접 받는 돈인데 어린이집을 굳이 딱 업자라고만 규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혼나는 일이고요. 아니,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이는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제도 이렇게 도입되는 거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뭐야?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원 대리 체제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도 다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주면 어깨에 힘줄 일이 없어. 근데 중간에 공무원이 뭐 이렇게 기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됐어? 한번 가 가지고서는 검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뭐 일이 생겨, 힘도 뭐 끝발도 생겨. 아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방법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 어린이집이 95%가 사립이에요. 아니 어린이집이 필요하면 그걸 직접 자기네들이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왜 그거는 안 짓고. 굉장히 웃기는 구조가 우리는 잘 보세요. 어린이집은 95%가 사립이에요. 국민학교는 99%가 공립이야.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다시 또 사립이 60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립이 80이고 대학교도 사립이 80이에요. 뭐 무슨 설계를 한가 이거 지금? 응?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막 베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거 베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생각 없이 막 가버린. 근데 어린이집도 돈을 그 출산하는 그 가정에다 돈을 줘서 그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만들면 어린이집도 굉장히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경쟁력도 있고. 그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원들의 사고 방식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도덕하고 돈을 떼먹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당을 주면 그것을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엄마가 자기 치장한 데 쓰거나 이러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공무원이 엄마보다 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지는 그 부모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나라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딴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나라가 나서서 그 부모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쓰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한테 줘갖고 평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요번에 3조를 썼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 생겼고 GDP가 얼마 올라갔고 뭐 임금이 얼마 나갔고 이게 고용이 얼마가 됐다는 거를 수치로 증명하려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1년 안에 올라가겠어요? 2년 안에 올라가겠어요? 근데 공무원은 1년이나 2년 만에 맨날 자리를 바꿔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뭘 좋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거에 대한 평가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거를 써서 그걸로 말하자면 자기 승진하는 데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시간 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성과 위주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서 저는 아주 그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이 감동하는 부분들이 그 남의 걸 베끼면은 어린이집가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칠 수가 없어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책을 보고 베끼는 애들은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본질을 알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면 못 뺏겨요. 그 있는 그 본질을 자기가 그렇죠. 느끼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땜빵하려고 하지 말고 풀어야 되거든요. 다시 잠궈야 되거든요. 근데 전복적 사고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그 우리 공 선생이 하는 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그 이 문제가 이 매듭이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못 바꾸느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이익과 그다음에는 이 돈에 의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들의 이해관계랑 딱 맞물려서 이 얘기를 했어요. 총선 때 공약으로 그 저 유아 수당 직접 수당으로 바꾸고 직접 수당을 높이자 또는 적어도 유치원에 주는 인당 돈과 직접 주는 인당 돈에 차이가 날 필요는 없다. 20만 원 대 40만 원 인류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단빵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싫어한대. 왜?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빅마우스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네에서 말하자면 아줌마들한테 막 뭐 욕을 하는데 하겠다고 협박을 할 거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이 다 싫어할 거래.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런 그 특수 이익 집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 나서 말할 때는 뭐 맨날 국가와 사회 운운하지만 막상 뭐 좀 바꾸자 그러면 맨날 해당되는 특수 그 이익단체는 엄청 눈치를 봐요. 집단 이기주의가 뭐 이 분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댓글에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직접 수당이 답입니다. 엄마를 믿어주세요. 당연하죠. 네, 이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이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전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보육이에요. 보육. 아니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게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굳어지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게 설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보육원 원장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자기는 말하자면은 뭐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빌려서 설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했는데 이제 와서 확 바꾸면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립 유아원이나 보육원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걸 자꾸 만들면 그 왜 뭐 골목 상권 침해하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왜 우리 만드는 데다가 만드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가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자꾸 직장에다 만들려고 지금 말하자면 손 안 들고 코 푸는 꼴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으면서.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출퇴근하다가 막 30분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1시간씩 쓰는데 그거를 아침에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직장에다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금 다른 건데. 얘기예요. 직장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경력 단절을 때문에 아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데 불편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애를 이 회사에서 보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면요 어린이집하고 이 보육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한테 어린 시절에 학령 전에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뭐 놀게 만드는 그런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애를 봐주는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지금 애를 봐주는. 그러니까 보육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고 하는 그 애들한테 그 학령 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할 때 애를 봐주는 걔는 봐주는 데가 있어요. 맡기는 데가 있고, 그쵸? 애는 맡기는 데가 없어요. 보육원, 이 지금 어린이집만 있는 거예요. 핏대 내지 말고. 아니, 근데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있다가 외국 출장을 갈 땐 걔 호텔에 보내면 돼요. 그쵸? 근데 애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만 고생이고, 그리고는 저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좀 시스테매틱하게 필요할 때 애를 맡기고 가면 애를 정말 잘 봐주는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저는 어린이집이 형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들을 지키느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점점 더 구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에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해봤자 또 엉망되는 거 뻔하거든요. 건물만 지어놓고 공무원들만 뽑아놓고 월급이나 주고 그 안에는 또 내용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해? 그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어린이집이 똑같은 지금 거야.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이 뭐랄까 이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들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잘 안 해요. 자, 자잘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이게 자잘한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우선순위가 뭐냐면 잠깐. 우선순위는 뭐냐면 저도 아동 이게 수당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아니 지역구를 하면서 아이. 느끼는 게 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알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이 답은 못 내겠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청회나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아니에요. 근데 애를 수당을 어떻게 줘? 나면 줘요 그냥? 네. 외국같이? 네. 그냥 줘요. 둘째부터나 셋째부터 주는 거 아니고? 아니 첫째부터 줘요. 아니 뭐 첫째는 무슨 왜 차별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동 수당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에서는 3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개념이고 지금은 그 어느 나라든 다 아는 것이고 한국도 이제 그걸 배워서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좀 안 되나 되는데 10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하는 방식이 그 중앙 집권 체제에 의해서 관료들이 주물르고 휘두르는 방식으로 가는 아주 이상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동 수당의 경우에 이제 서구에서는 다들 16살 또는 20살 또는 23살까지 준다라는 거. 이게 아동 수당과 그 청년 수당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6살이 넘어가서 청년 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수당은 없어지고 아동 수당으로 쭉 가려면은 청년 수당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 수당이 끝나는 20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20몇 살까지는 청년 수당으로 얼마가 나오는 그런 체제를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청년 수당 하나 갖고도 뭐 박원순 씨랑 이재명 씨가 지금 성남에서 서울과 각각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지방 정부가 한다는 그런 나라도 정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당장 말하는 게 그럴 돈이 어딨냐.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럴 돈은 있어요. 만들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나라 보시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한테 직접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고 나면 이게 뭐 중간에 빼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항상 직접 받는 거를 그 주장버릇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직접 주는 걸로 또 다른 예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농촌에서 그 직불금이라고 해요. 직접 준다 해서. 근데 안 짓는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쌀 생산하지 않는 대신에 그 땅 평당 얼마 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인 게 유럽에 가면은요. 그 유럽도 농촌 수당이 있어요. 농촌에 살면 주는 돈이야 대신에. 그거는 땅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그 농촌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의 에코시스템의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시로 와서 살지 않고 농촌에 사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사회에 주는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공헌이 있다 해서 그래서 줘요. 직불금으로 주는데 생산에 연동된 직불금이 아니라 그냥 농촌에 산다는 거 이유로 주는 좋은데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이 생산에 연동된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데 서양은 그게 땅이 많다고 해서 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농촌에 살면 주는 돈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농사만 지면 주면 좋겠다. 농사만 지면. 안 지어도. 안 지어도.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그 이런저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 보장 제도의 그 구조를 잘 보면 점점 국가 개입의 그 국가가 재량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룸을 자꾸 줄이고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그냥 합당하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운용하는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그 농촌 문제는 다시 한번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촌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면서 도시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기농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사업을 이룬 사람들은 다 언제예요? 그게 60, 70년대에 그 운동권 하다가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랍니다. 도망가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나 생산적이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유기농을 한 거죠. 지금 우리 풀몬 같은데 시작도 원래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유기농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머리 좋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농사도 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 김영건 의원도 있고 우리가 농촌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 또 우리 공 선생님이 또 농촌에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아요. 아버님이 농경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시 돌아서 이제 그 출산에 대한 문제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험을 했는데 거의 이제 6, 70년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돌이켜 보면 이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딱히 요것 때문에 뭐 0.2가 오르고 저것 때문에 0.3이 오르고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는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찌개를 끓였는데 그 맛이 맛있게 됐는데 요게 딱 이게 소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된 거겠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 수당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 수당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 임대주택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한다고 올라가? 그렇게 한다고 올라가면 좋겠다. 누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씩 필요한 것을 만들어라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보면 그런 걸로 또 한가닥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돌리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를 낳아서 들어가는 비용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국가에서 계산을 해본 거 보면은 가구당 아이를 낳아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1억 5천이 든대요. 돈만. 더 들지 않나? 사교육비 뺀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위 12 그러니까 상위 10%는 약 그거의 2배가 들어가서 돈으로만 한 3억 정도 좀 넘게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냐면 그 애를 기르기에 들어가는 그 엄마와 아버지의 노력은 안 빠져 있는 인건비가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거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또는 특히 이제 양육에 있어서 책임을 많이 지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애를 기를 수 없으면 양육비 준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런 데서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이제 제가 깝깝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그 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무슨 양성 평등 지수 14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120위라고 하던데. 여성 운동하는 분들은 뭐 이거 갖고 막 보기만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근데 그러는데 우선 임금이 여자 하면은 낮아요. 그렇죠?
대기업 들어가는데도 힘들거든요.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에서 계산해 보니까 1년 안에 직장을 관두는 여성이 10%래요. 이제 그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락하는 사람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부양자까지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 관두고, 사실은 회사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출산 휴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 수당도 준단 말이죠. 그럼 6개월 정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출산 휴가 다 쓰고, 특히 은행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서 1년까지도 해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쓰고 나서 와서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밉죠. 하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방금 말하면 이제 보육인데, 보육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살았지만 호주에서도 살았어요. 저희 처가 호주 대학교에서 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보면 아침에 8시 전에 그 동네에서 국립 유치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있는데, 유치원에 3살부터 받으니까, 그러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애를 데리고 가면 그거를 일단 맡아줘요. 그러면은 그냥 애들끼리 여기 가서 뭐 잠을 자든 지들끼리 놀든 한 9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근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학교 끝나고 와서 6시, 5시 때 이제 데려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문제죠. 뭐냐면 그렇게 일찍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는 어머니 자신이 6시, 5시에 퇴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딱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할 거냐?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로를 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과거에 남자만 일할 때는 그 전체적인 인구 재생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과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여성이 일을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못 바꾸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데,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회사 2년, 하나투자증권 2년 반에 걸쳐서 이런저런 복지제도를 도입을 하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이 늦게 퇴근하는 문제였어요. 이거 늦게 퇴근하지 말라고 뭘 강제를,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을 부의를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장이에요. 임원보다 차라리 투표를 갖다 각 계층별로 해보잖아요. 그 부장이 제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부장은 자기한테 맡겨진 성과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가지고 내서 나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뭐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대단하게 또 뭐 이익을 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건 또 이건 뭐야,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임금을 깎고 일찍 퇴근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람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고 하면은 버는 돈에 대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직장 내부에서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쳇바퀴에 들어가 있는 다람쥐와 같아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은 지금 망가져서 개체수가 줄어나가서 자기의 인구의 재생산도 못하는 사회이지만, 그 안에서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일찍 퇴근하는 걸로 가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이자. 임금은 내가 못 줄이겠다. 근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나는 겨우 이익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이익을 못 내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저도 뭐 생각해 본 게 있지만 이제 주제를 벗어나니까 그건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너무 멀리 가서 지금 이 국민연금 언제 하나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 중에서 기가 막힌 댓글이 하나 나왔어요. 부장을 없애면 된대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에 임원들도 반대해요. 예, 지금 말씀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야근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항상 그러죠. 왜 제 시간에 열심히 안 하고 왜 늦게까지 하느냐라는 걸 남편한테도 맨날 듣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제 아이를 맡기고 제 시간에 가야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립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을 운영할 때는 아침 새벽반 밤반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개를 맡기는 것도 뭐 주말엔 더 받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간에 별로 자기들이 애들을 잘 케어하고 잘 가르치고 애들이 거기 가는 걸 즐거워하면서 돈을 더 받는 거죠. 뭐 이런 방식들이 있지만 이거는 더 이상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과 네. 출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게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들어가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운영 방식이 있고 그러면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됐을까는 이제 그 다른 뒤에 또 잇따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이 저출산 문제는 아무러나 아동수당 줘봤자 그걸로는 아마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문제잖아요. 취직 얘기는 뭐 답 없다는 거 다 안다고 치고 집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죠. 다 비싼데 이 부동산 문제는 따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다뤄드리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체제도 굉장히 이상한 체제예요. 이게 그 갈라파고스 중에 아마 탑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인데 이것도 역시 이 뒤에는 관원대리 체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에 대한 결정을 다 공무원이 쥐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그 극명하게 사람들한테 기억나는 걸로 하는 게 이번 뭐 11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과대 그 분양 열기다. 그래서 공급을 앞으로 줄이겠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지. 값이 올라가는데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당 분양을 해서고 공급을 더 늘리는데 왜 값이 올라가?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값을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아주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싶지만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뭔 소리야 지금도? 아무도 못 알아들은 논리야 이게.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집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을 정부가 뒤에서 다 주물러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양가를 정부가 눌러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분양 일종의 이제 추첨을 하죠. 그 추첨된 사람은 공돈이 생기는 거고 안 된 사람은 꽝인 거. 이것도 한국만 하는 짓이에요. 이게 처음 도입된 게 77년에 78년에 도입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30년 전에 이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택지 공급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공사, 주택공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토지공사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토지공사는 무슨 뜻이냐? 특정 이게 그 땅을 쓰는 용도를 뭐 1종지구, 2종지구, 뭐 상업지구, 뭐 주거지구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딱 갖다 놓고 공무원한테 싹싹 빌어야 그 지구가 변경이 되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정부가 지정을 해야만 거기만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민간이 마음 놓고 아무 데 가서 나 짓겠다 못해요. 검단지구, 뭐 영통지구, 뭐 용인지구 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 서울 지역 근처나 어디 지역을 이렇게 콕 찍어서 여기에만 지어. 자, 이거 대신 내가 땅 가져갈 거야. 가져가는 대리인이 토지공사고, 그래서 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사서 개발해서 업자한테 그것도 뭐 시장 가격도 아니고 말하자면 약간 좀 그 특혜를 줘서 주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 건설회사라는 주식이 우리나라 많죠. 다른 나라 가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아니 무슨 주식시장이에요. 웬 건설회사라는 데 이렇게 많어. 저희 뭐 하는 데야? 다른 나라는 건설이라는 회사, 그것도 이렇게 아파트 짓는 회사가 상장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돈을 버느냐? 바로 그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급 부족에서 한 번씩 띄워줄 때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끼어 들어가 가지고 땅을 받아서 그걸로 아파트 만들어서 차익 남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는 게 왜냐면 당첨되면 어쨌든 간에 나도 또 거기서 또 깨평이 생기니까 뜯어먹는. 그러니까 딱딱 그 공급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고 나머지는 다 이제 뒤집어 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제예요. 아주 정말.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이 사실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는 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산층이 됐냐면 요 로터리에 요 추첨에 당선된 사람은 중산층이 됐고, 요 추첨에 못 낀 사람은 맨날 이제 빡시게 뺑뺑이를 돌리는 체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많이 지으니까 그 뜯어먹는 재미에 모든 사람이 분양제도 특히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이거 지금도 못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덕에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눌려져 있는 것이고, 눌려져 있다 보니까 주택값은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 올라갔는데 그래서 중간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는데 애를 못 낳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지금 한 5천조 된다고 해요. GDP 대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이렇게 부동산 자산의 값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그럼 이 값이 근본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일본은 어쨌든 간에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가 되었는데, 한국은 아직 그거를 못 따라갔어요. 일본이 간 것을. 한번 가야 돼요. 이거 한번 털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안 남아요. 언제 털을 거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털지, 내가 죽기 전에 털지, 뭐 통일과 똑같은 건데, 이거는 정말 털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털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제 소위 그동안에 억지로 부풀렸던 값이 내려가는 걸 겪어야 되니까, 그거 역시 누군가는 이제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가면서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거를 당장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세월에 내가 기다릴 수 없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도 짓자. 국가가 만들어서 임대주택이라도 져가지고 그 임대주택을 지으면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월세 시장이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이게 이제 전세가 많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년밖에 안 돼요. 이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노무현 정권 때 제일 많이 한 50만 가구 정도 졌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 만들고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게 한 3분의 2 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나머지를 만들어서 지금 한 110만 가구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의 5%, 2천만 가구에 이제 100만 가구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를 가면 월세에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물론이지. 애초에 땅값이 비싸지 않고 집값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월세값도 비싸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인데, 자, 그거는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싼 것은 당장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적절한 월세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월세를 살고 싶은 사람 대비, 그러니까 땅값 대비 또는 집값 대비 월세의 그
그 월세를 이자로 환산한 그 율 있잖아요. 월세 환산율 뭐 하는 거. 이게 또 지나치게 또 높아요 또. 응?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자산 대비 월세의 그 율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민간한테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줘서 짓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짓는 방법. 이렇게 이제 또는 국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앙 정부가 지으면 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 정부가 짓는 방법을 이제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총선 공약 때 마침 그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께서 그걸 갖고 이제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인데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 준비를 갖다 이렇게 지도적으로 설계를 갖다 한번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시민단체에 있는 분인데 참여연대도 있고 하는 중앙대 김현명 교수랑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그 정성훈 교수인가 그 두 분이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 그런 대로 잘 되게 해놨어요. 이거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그래서 조금 좀 거기를 제 생각이랑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총선 공약에다 내놨던 것이 뭐였냐면 국가가 연간 한 10만 호씩 한 10년에 걸쳐서 한 100만 호를 짓자. 근데 이걸 너무 싸게 공급하면 그건 또 특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 가격의 한 80% 정도로만 공급을 하자. 근데 80%만 공급을 해도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나요. 임대주택 만들면 그거 뭐 수익성이 나쁜데 어쩌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걸 갖고 있는 뭐 주택공사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들어오는 임대료만 봐요. 짓는 값은 비용으로 다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들어가는 땅값 뭐 그거 하나로 빌린 값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비용으로 계산하고 들어오는 돈은 임대료 수입만 수입으로 잡아요. 이거 당연히 적자지. 뭐가 남아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아파트가 남아. 땅이 남아. 그거 팔면 돼. 안 팔아도 어쨌든 그 값은 어떻게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그 계산을 빼뜨린 잘못된 계산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처음에 지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짓다 보니까 너무 싸요. 시장 가격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수익성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 가격의 한 80% 지금 월세 환산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쳐서 뭐 5%라고 쳐요. 예를 들면 5%좀 높다고 치지만 근데 지금 월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에서 무슨 뭐 개인이 수익을 보고서 투자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 월세 받아서 살겠다고. 최순실도 그렇게 해서 원룸 돈으로 그렇게 빌딩 샀다잖아요. 개인은 사서 월세를 놔서 수익을 내는데 그거를 심플리 국가가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은 수익이 안 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당연하게 단순한 상식적인 얘기거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은 그냥 사실은 국가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 중에 반은 적자 때문에 생긴 부채지만 반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부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역시 자산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부채를 갖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채권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연금이 아무러나 540조 중에서 우리나라 채권으로 한 70% 정도를 채권을 삽니다. 아무러나 매년. 그 사는 것 중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요 용도로 내는 채권을 시장에다 내면은 이것 때문에 시장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딱 국민연금이 도리를 쳐서 가져간다. 약정하고 가져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러나 국채를 살 때 받는 금리랑 다르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선 공약으로 냈지만 물론 뭐 처음 내는 거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도 잘 하기도 어렵고 총선이라는 것이 공약 보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조중동이 또 그런 걸 갖다 열심히 홍보할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왜 했느냐 이게 대선에다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저도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대중한테 어떻게 전파되고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파일럿으로 총선에다 막 넣어봤어요. 이것저것 대선에다 썼으면 싶어하는 공약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플러스 공공보유권 도 같이 만들어서 1층에는 항상 들어가면 돼. 그렇게 아래층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자. 그러면 뭐 사람들 얘기할 때 뭐 땅이 어디 있어요? 땅 많아요. 그렇죠. 저기 저 패밀리 아파트에서 성남 사이에 텅텅 빈 땅 많아. 그러면 그린벨트는 또 어떻게 하냐? 그린벨트 그게 그 비닐하우스가 그린벨트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잘 보세요. 지금 분당에서 그 다음으로 발달이 밑으로 가서 용인으로 갔죠. 그 다음에 요새 어디로 갔어요? 판교죠. 판교가 어디냐? 분당의 북서쪽이에요. 놀던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다시 해요. 판교 테크노밸리 또 위를 또 개발한대. 그게 어디냐면은 판교 딱 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00번도로인가? 100번도로 딱 막혀 있는데 100번도로랑 성남시의 그 저 모란시장 있고 있는데 그 사이 그 땅이 지금 탱탱 놀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승마장 연습장도 있고 도마도 뭐 유기농 토마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김포 가보세요. 김포는 우리 제일 드러나지. 딱 20몇 층 아파트 딱 옆은 논이야. 그렇죠. 이 뭐 하는지 그게 말하자면 이제 종 정해놔서 하는 거거든요. 또 뭐 이름이 뭐 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건가? 그 홈스테이 무슨 스테이 국민행복주택 말고요. 행복주택 좋은 말고 자리 말고 네, 뭐 스테이 샘플 스테이? 아니 그거 아니고 홈스테이. 아니 홈스테이? 홈스테이 무슨 스테이라는 거 있어요. 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고유명사가 기억이 잘 안 고유명사. 나.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업자들은 건설업자들은 다들 그거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지역이나 이렇게 종류로 해서 층물을 못 높이는 곳을 정부가 여기는 상업 지역으로 해줄게. 층을 높이게 해줄게. 용적률을 높이게 해줄게. 그러면 땅값이 100이던 것이 그걸 풀어주는 것만으로 차익이 생겨요. 15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당장 주지를 않는 게 아니라 100일 때 네가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로 공급을 하다가 8년 정도 공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가 팔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뉴스테이. 네. 그게 바로 그 구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한테 그 우리나라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모든 걸 점거주고 있다고. 근데 그걸 일종의 조금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네가 만약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러면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 그런데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그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권한, 그 건물을 팔 수 있는 권한 플러스 임대료를 시장 가격대로 거의 비슷하게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돈 있는 사람만 아니나 들어갈 수 있는 또 임대주택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극빈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거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중산층을 위한 또 임대주택은 그것대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뉴스테이는 중상층만이 가능한 임대주택. 그리고 양도 작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 태평양에 주전자로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네. 붓기는 하는데 물은 안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건설사가 들어오고 그거를 하려고 아예 공기업 뭐 이런 그러니까 건설업이 자기 주종의 아닌 회사까지 들어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꿀단지면 그 모든 사람이 머리를 들이다물고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걸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는 않지만 형과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걸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민간에 의한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디자인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기다리면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자. 우리나라가 지금 5% 정도인데 그걸 한 10%까지 늘리자. 보통 이제 OECD 국가나 유럽에 가면은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것이 심지어는 30%인 나라도 있고 20%, 뭐 15% 이런 나라도 있고 또 낮은 나라도 있어요. 낮은 나라는 이제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를 하지 않을 뿐이지만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협동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 같은 걸로 사회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서 가장 부동산이 안정된 나라가 또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임대주택 문제도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저기 이제 찔러봤는데 다들 반응이 좋은 거야. 학계에서도 반응도 좋아, 뭐 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뒷얘기지만 총선 공약 때는 상당 부분은 당에서는 반대하는데 김종인 박사 쿡쿡 찔러가지고 낸 게 많아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되고 나서 몇 개는 살아남고 몇 개는 또 흐지부지 된 것이 있는데 요거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공약으로 이것은 유지를 하고 대선에도 뭐 내놓을 생각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도 농촌도 지방도 다 그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옥 아니면 유리 건물이에요, 다. 그리고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돌 건물들 전부 다 때려 부시고 고층 건물 짓고 싶은 거죠.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통영에 가면은 윤희상 기념관 앞에 있는 윤희상 생가는 헐어버렸어요. 윤희상 생가는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독일에서 살았다라는 그 집을 사진을 보고선 찍어서 이상한 그 사진을 보고 하나를 지어서 윤희상이 독일에서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부터 대대로 살았던 생가는 헐어버리고 왜 헐었느냐? 후지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그걸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 시장이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국민연금의 일부를 갖고 이 임대주택에 투자해서 돈도 살아있고 땅도 살아있고 사람들한테 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집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집 걱정을 좀 덜어주자라는 얘기 정말 매력적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선 때 공약할 때 옆에서 보면서.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게 이제 정권 바꾸면 이게 또 빈 땅에다가 그냥 고층 아파트들로 또 그냥 기계같이 지어놓는 거 말고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빈대는 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낙후돼 있는 그런 도시의 구석구석 같은 데를 크고 작게 작은 단위별로 저는 이 국민연금으로 한다면 이런 주택들을 좀 건축적으로 우리나라 건축가들 몇 사람 유명한 사람들 한 20명들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책무를 주는 거죠. 21세기에 건축을 한번 너네들이 이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해봐라. 저는 집 다 없애고 이제 뭐 얼마 살겠습니까? 20년 살까요? 30년 살면은 좀 더 뭐 한 20년 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20년 정도 살 겁니다. 집 필요 없거든요. 다 정리하고 임대주택 살다가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집들 갖고 뭐 언제까지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쥐고서는 꼼짝 못하고 사는 거죠. 사실 저는 요새 그 공선생하고 강의하면서 경험에 투자를 하고 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날 집에 가서도 난 너무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너절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짧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 순간에 사는 것이. 여기서 이 내 물건이나 내 옷이나 내 가구나 이런 게 뭐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공 선생 끝까지 집을 안 산다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죠. 경제학자로서 내가 집을 사면 돈이 오를 걸 알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집을 다 없애고 월세를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깨끗하게 다 쓰고 죽는 그런 그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임대주택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임대주택 단위로 예를 들면 그 20가구의 어린이집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작던 크던.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어떤 업종의 1층에 어떤 매장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예 매장일 수도 있고 수공예 공방일 수도 있고 빵을 만드는 집일 수도 있고 돈이 비싸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연구를 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리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한 40살쯤 된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학교 제대로 된 좋은 학교 나왔고 직장도 다녔었고 하는데 이게 내 길인가라는 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시작해도 되겠느냐라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국가가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주택 갖고 국민연금 갖고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정교하게 좀 더 앞을 바라보면서 설계를 하면 여기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0가구짜리 동네에 버려진 연립주택 몇 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주택에서 국민연금으로 사서 할 수도 있어요. 사서 사는 거죠. 사서 그것을 이거 다시 지어서 멋진 20가구짜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 여기 그리고 임대주택이 15평 20평이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뭔가 그래도 이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 25평 30평짜리 나중에 노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 뭐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무슨 강의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그 밑에는 동네가 목이 괜찮다면 치과 병원이 하나 올 수도 있고 이것들 그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월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체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방의 각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 지방 쪽으로 말하자면 그거를 갖다 옮기고 지방 정부가 판단해서 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지방도 저는 가능한 게 아까 농촌에 가면 돈 얼마 준다라는 것 이것도 농촌으로 내려가서 집원을 옮겨서 살게 되면은 거기도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사야 돼? 그리고 같이 하는 공동 텃밭도 만들고 우리가 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지방에 내려가면은 거기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열어놓고 여기서 전복적 사고를 한번 여기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에서 그 돈을 대준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정도 이자 정도 이상의 주식 투자 이상의 가치가 가는 이런 임대주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또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내 돈 국민연금 그런 데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데 아무나 사는 채권을 그 용도열 채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국민이 없어지면 국민연금도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뭐 내 돈에 꽂아놓은 거 빼먹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고 사람이 없어지면 국가가 없어지면 국민연금도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지금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말하는 그 걱정도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사람이 없어진다는 전제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 없어지는 걸 어떻게 풀까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자 기본이고 나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뭐 할까 그렇게 되면 맨날 오그라진 계획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전목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다 쓰고 싶어요. 뭐냐면 국민의 수를 유지를 해야 국민연금이 유지되는 것이지 국민 수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내 돈만 어떻게 받아먹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 이거 죽어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댓글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아마 저는 우리 공 선생도 다 읽을 거라고 봐요. 제 댓글, 제 페이스북 댓글까지도. 제 페이스북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우리 공 선생 페이스북에는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할 만한 댓글은 이런 겁니다. 눈물이 나네요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울컥하면서 약간씩 좀 그 눈물을 보이면서 거기서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눈물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군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그 말 댓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좀 더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 좀 이럴 때 약간 좀 그런 울컥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경제학자로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분 안 믿어도 돼.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정권 바꿔서 청년을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되죠? 여자친구 만들고 남자친구 만드세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시고 믿고 저질러 보세요. 저희가 국민연금 그리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단추를 풀어서 끼는 것 같은 그런 사고로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믿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하고 정말 끝나요. 예, 마무리. 아동수당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이거 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초반에 말씀드린 걸 치면 노동과 자본을 축적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면에서는 이게 경제 성장 정책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없으면 성장을 못하게 돼 있는데 복지는 말하자면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복지인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지라는 카테고리 남한테 돈 준다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 저기 기술 담당 김성애 보자 한마디 좀 하고 얼굴. 오늘 마무리. 저는 그러니까 얼굴. 예, 얼굴 나옵니다. 이제 저는 뭐랄까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저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집을 저희 세대들이나 저희 아래 세대들이 집을 사는 건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월세고 전세고 너무 미친 듯이 뛰니까 뭐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라면 그 5천만 원 어디서 만들어? 차라리 이러느니 빚을 내서 집을 사자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저는 공 선생님 말씀하신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10년 동안 매년 예를 들어 2% 정도를 올리겠다 월세를.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션을 하게 해주면 내 소득에서 한 20% 정도는 내가 이 주거비용으로 써야지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전 뭐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못했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한국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근데 처음에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제가 살던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기 임대 아파트 동이라고 하는구나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임대 아파트는 주차장도 따로 있고 주차장 출구도 따로 있는데 이 지도에 임대 아파트라고 써 있고 임대 아파트 주차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구분을 하지 몰랐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임대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놀이터에도 임대라고 써놓고 못 놀게. 예, 완전 세그리게이션이죠. 완전 분리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저소득 중심의 임대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임대에 사는 사람도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박혀 있는 것들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공 선생님 말씀대로 좀 다양한 가격대의 임대주택들이 나와서 그냥 저희같이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도 그냥 집으로 돈 벌 생각 안 하면 그냥 주거 비용을 치르고 평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갈 수 있게만 해요. 해주면 결혼을 그러니까 제 한 5년 10년 후배들 다 알아준 일간지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라 결혼을 여자친구인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물었더니 그럼 형 내가 그 장모님한테 될 분한테 가서 제 그
데려가서 같이 오피스텔에 살겠습니다는 얘기 자기 못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을 저는 임대주택이 풀어주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오늘 예, 소감입니다. 네, 예. 네, 마지막 아주 더 기가 막힌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람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